안녕하세요. 파묘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에 종교적, 역사적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의 주제로 파묘 해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등장인물 이름의 숨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묘벤져스 이름은 이미 독립운동가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직관 김상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캐릭터 이름은 독립운동가 김상덕에서 따왔죠. 이분은 임시정부에 계셨었고요. 해방 후에는 반민특위, 그러니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 이승만이 이 반민특위 활동을 계속 방해하다가 끝내 해체해버립니다. 영화 속에서 김상덕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숙제를 해내는 인물이잖아요. 이 김상덕과 반민특위는 보국사 설정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의사 고영근, 실제 인물 고영근은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에 협력했던 친일파 우범선을 처단합니다. 이 일로 사형을 당할 뻔했는데요. 고종 황제가 애를 써서 사형을 면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명성황후의 능을 관리하는 능참봉으로 커리어를 마감해요. 고영근이 영화 속에서 대통령을 염하는 장의사라는 설정이 있죠. 묘하게 좀 연관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근이 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향나무관이네. 이거 왕가에서나 쓰던 건데. 그리고 고영근이 운영하는 장의사의 업체명이 의열장의사예요. 의열단의 의열. 이것도 보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무당 이화림, 무당 화림과 그의 신하들 봉길. 이 둘은 이미 너무 유명하죠. 이화림과 윤봉길. 먼저 이제 이화림은 이분은 이제 김구의 최측근으로 밀정을 처단하기도 했고 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돕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선 의용대에 들어가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 어머님이 이화림에게 써주신 시가 있는데요. 저는 보고서 감독님이 이 시를 읽으셨나 싶을 정도로 파묘의 주제의식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속 이화림한테는 어머니 무당이 있었고요. 상주신이 할매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을 보면 영화 초반에 김상덕이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계셔 이렇게 얘기했던 대사도 떠오르고요.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하림의 상주신이 할매가 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묘벤져스한테는 독립운동가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3편 묘벤져스의 종교적 정체성 이야기할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윤봉길. 대한민국 사람인데 윤봉길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아는데 더 할 얘기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굉장히 통쾌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침략자 일본에게 통쾌하게 복수했다. 여기에만 의미가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국가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만약에 전쟁에서 졌어도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우에 따라서 일본 통치 아래 계속 있었을 수도 있었고 중국의 피보호국의 신세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태로웠던 한국의 독립이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에서 보장이 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기 전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가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이때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은 상황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중국을 침략합니다.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전승기념 행사를 열어요. 거기에 폭탄을 던짐으로써 그 피해국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함에 굴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린 거예요. 상하이는 사실 보는 눈이 아주 많은 도시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만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해서 한국인들은 독립된 국가를 원한다. 이렇게 보여줘야만 국제사회도 한국을 테이블에 올려줄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임시정부가 강력하게 독립을 주장하면서 외교를 펼치고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이어나간 덕분에 독립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써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보국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김상덕이 반민특위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반민특위에서 처단하려고 했던 친일파 중에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보국사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국사를 만든 주지 스님은 원봉 스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원봉은 의열단의 단장인 독립운동가 김원봉에서 따왔습니다. 이분도 해방 후에 노덕술에게 끌려갔어요. 증거가 없어서 열흘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요. 이분이 이제 석방되고 3일을 내내 우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1년 뒤인 1948년에 김원봉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국사 스님이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죠. 도굴꾼들이 무덤 경비들에게 쫓겨서 일부는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이게 김원봉의 은유입니다. 그리고 이 보국사는요, 사실 도굴꾼들이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아지트였던 곳인 거예요. 친일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잊혀졌지만 진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남아서 후손을 기다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덕술은 반민특위에 잡혀가서 제대로 처벌받았을까요? 곧 이승만이 김성덕을 직접 찾아와서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민특위를 해체해버리고요. 추가로 활임을 도왔던 무당들 얘기도 해볼게요. 오광심과 박자해. 오광심은 이제 교사 출신이신 분이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무장 독립단체들의 동맹을 결성을 하려고 보고서를 200페이지짜리를 만드셨대요. 광복이 된 후에 상하이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귀국을 하고 싶어 했는데 분이 그 교민 3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귀국을 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자혜는 독립운동가 신채호의 아내분이세요. 그리고 그 자신도 독립운동가시고요. 간호사 동료들로 만들어진 간우회를 만들어서 3.1운동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석주가 조선은행이랑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할 때 이분이 아주 크게 협력을 해주셨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신채호가 체포된 이후에는 이분에 대한 감시가 워낙 심해서 직접 독립활동을 하진 못하셨고 병실에 누워있던 의식이 없는 봉기를 이 둘이 지켜준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분의 생애를 참고해서 캐릭터 이름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무덤 주인 얘기해 볼까요? 네. 무덤 주인 일가는 성이 박씨인데 거의 모든 설정은 다 이완용한테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등 매국노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몰빵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설정들이 이완용과 같은지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아주 초반부터 나오죠. 부동산 업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집도 엄청난 대저택이고 이완용이 이 부동산 투기의 선구자예요. 이 사람이 나라를 판 다음에는 뭘 파냐면 우리나라 땅을 또 팝니다. 경기도도 샀지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 땅을 엄청나게 사들인 다음에 일본인이나 다른 친일파들에게 땅을 비싸게 팔아넘겨서 현금화를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호남 평야. 전북에서 일본인들이 뭘 했죠? 쌀 수탈을 했습니다. 군산에 가면 이런 건물 많잖아요. 적산가옥도 많고.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절반이 군산에 생긴 조선 미창에 모여가지고 일본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영화 빠친코에도 나오죠.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 쌀을 못 먹습니다. 그 국가가 몰수한 땅 거기에 소송을 걸고 땅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요. 아주 최대한 빠르게 팔아치운 다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게 이완용이 너무 네임드이다 보니까 다른 조금 덜 알려진 친일파처럼 적당하게 신분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이민 뒤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귀. 영화에서 보면은 파묘를 하고 보면 관이에 빨간 천이 덮여 있잖아요. 이게 고인의 관직과 성씨를 적은 깃발이에요. 이제 거기 쓰여진 글씨를 보고 김상덕이 아, 무덤 주인이 후작자기까지 받은 매국노이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이완용도 파묘를 하고 보니까 금박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해요. 이완용이 백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후작이 된 거긴 한데 다른 매국노들은 여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1등 매국노인 거예요. 이 매국노를 부관 참시하려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일제시대에도 있었는데 해방까지 되니까 너무 많은 훼손 시도가 일어나서 후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파묘를 하고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완용 묘자리가
참 웃기게도 심지어 명당 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명당에 묘를 쓰면 뭘 합니까? 명당 자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그렇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요. 장남의 자살과 며느리와의 연문설. 이거는 이완용에게 붙어 있었던 악성 루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완용이 장남의 며느리와 사통을 해서 장남이 자살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나라도 팔아먹은 사람이니 그 어떤 폐륜인들 못 저지르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난 소문이라고 보고요. 영화에서도 이런 소문을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서 넣어뒀더라고요. 의뢰인인 박지용의 형이 장남인데 자살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관에서 뛰쳐나왔던 매국노 원원이 며느리랑 끈적하게 챙부를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 무덤 주인 일가 인물들의 이름은 을사오적을 섞어놨어요. 이 집 3대 이름이 박근형, 박근현, 박지용 이러고요. 울사오적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완용. 영화 처음에 그런 소리를 하죠. 밑도 끝도 없는 엄청 부자. 원래부터 부자. 세상에 원래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팔아먹고 땅도 팔아먹고 다른 사람들 목숨도 팔아서 그 피값으로 부자 된 거죠. 이게 한국 올드머니의 실체라고 말해주는 듯한 설정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쾌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한국인들 얘기네요. 예. 2편에서는 일본 쪽의 등장인물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종 빌런 지금 정체도 있고요. 그리고 관객들도 좀 헷갈려 했던 허세를 부린 게 있어요. 그거하고 거기서 나왔던 뭐 요괴라던가 이 빌런이 사기를 당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